한국은행이 은행권 뱅크런에 대비한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힌 시점은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이 제도는 예금 인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는 경우를 상정한 준비입니다. 한국은행은 평상시에는 이런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대피책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긴장이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준비는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수단은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안전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이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짧은 기간 동안의 자금 지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반복되면 성격은 달라집니다. 상환을 전제로 한 지원이 계속 연장되면 실제로는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금 공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후에 갚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다시 더 큰 금액을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매번 새로운 약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빚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선택한 유동성 공급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띱니다. 금융기관은 당장의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자금 경색이 현실화되는 시간을 늦추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중앙은행이 이 정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면 자금의 대가인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중앙은행의 의지를 신뢰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은 정책의 강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뢰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이 반복적인 유동성 공급과 긴급 제도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긴장이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는 종전의 시장 조정 국면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중앙은행이 앞에 나서서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할 정도라면 이미 내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쌓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부담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려 합니다.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면 시장은 일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금이 넉넉해지면 돈의 금리는 낮아지고 투자 자산으로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신호를 보냈을 때 시장이 그 신호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이와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자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금리는 오히려 높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방향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은행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자금을 공급할수록 시장은 그 배경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뢰의 균열은 외부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닥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국내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건설 사업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정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오는 형태입니다. 금리가 낮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토지를 매각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부동산 거래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대응은 사업의 존속 가능성을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회생 가능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택된 길은 달랐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해 시간을 벌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선택은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습니다. 이자 부담은 쌓였고 자산 가치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었던 사업들이
점차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지원을 통해 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에는 분명한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위험이 커져도 결국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은 다른 사업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살아남았고 자금은 생산적인 영역이 아니라 부실을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은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의 부담을 떠받치는 데 소모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동성 공급과 신뢰 문제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인식이 금리와 환율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전면에 드러냈습니다. 존속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했고 정리 대상은 파산 절차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간의 충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붙잡아두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멈추게 했고 이후의 회복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이 어디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대신 덮는 선택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리되어야 할 사업과 금융 거래는 유지되었고 그 부담은 금융권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금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야 했고 그 결과 정책 수단은 점차 소모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었고 대응은 점점 더 방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 긴급 여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은행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예금 인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가 멈추는 국면을 상정한 장치입니다.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던 제도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위험이 가정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중앙은행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설명하지만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한 나라가 군비를 갑자기 증가시키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도 국방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주변국들은 자연스럽게 전쟁이 날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비책의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대비책이 공개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긴급 여신 제도는 안정을 주기보다 긴장의 수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흐름은 다시 환율로 이어집니다. 금융 시스템 내부의 부담이 커질수록 외부에서는 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환율은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금 공급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압력이 완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더 높은 안전장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는 곧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시간에 따른 전개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먼저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국면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급격하지 않습니다. 수입 물가가 서서히 오르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아직 경고 단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선을 넘긴 뒤입니다. 1,500원을 넘어서도 압력이 멈추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 굳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은행권으로 압박이 이동하는 국면입니다. 부동산 관련 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금융기관의 자본 여력에 대한 질문이 늘어납니다. 이때부터는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금자는 은행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금 이동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긴급 여신 제도는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대비책이 작동하는 순간 시장은 위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율은 1,600원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환율 급등은 생활 전반으로 번집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빠르게 반영되고 기업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내수는 위축됩니다.
이때 금융정책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수록 신뢰는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환율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율은 결과입니다. 그 앞에는 해결되지 않은 부실과 미뤄진 선택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부담은 커집니다. 과거의 사례는 이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장면은 문제가 드러난 뒤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늦을수록 비용은 커졌습니다. 본 영상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은행의 행동, 금융기관의 부담, 환율의 움직임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숫자만 보고 상황을 오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이해한다면 환율의 변화는 예고 없이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과정의 한 장면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